네, 오늘 장의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이 반도체 위주로의 상승이기는 했는데 이런 가운데 제자리만 지켜줘도 괜찮으련만 제약바이오는 급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하락, 이 모멘텀 소멸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곧 학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좀 내려놔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관망해야 이렇게 헤드라인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확실히 좀 살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주식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바이넥스 뭐 거의 다 뭐 10% 이상 모두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HLB도 뭐 4% 중반대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올해 연초서부터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 기대감 이유는 뭐 학회 모멘텀, 뭐 신약 개발, 그다음에 특히 뭐 금리 인하, 이번 연도에 당초 한 6월서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것으로 봐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점도표상에서는 아직 3회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거를 지금 유지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 위원이나 파월의 발언들을 보면은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파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수준이 더 오래 뭐 지속될 수도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 한 6월 정도에 빠르면 금리 인하가 예상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마 9월 이후로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역시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5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리는데 지금 결국에는 모멘텀도 그러면은 일정 모멘텀도 좀 소멸되는 게 아닌가. 항상 일정 모멘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일주일 전서부터 먼저 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정 이후에 뭐 거기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학회에서 좀 있으면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모멘텀, 금리 모멘텀, 그다음에 학회 모멘텀 전부 다 소멸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올해 초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제 주가 큰 폭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가령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차트 잠시 보시면은 뭐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 실렸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관망해야 된다. 특별히 모멘텀, 학회 모멘텀은 없어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뭐 금리 이슈,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좀 더 뭐 경제 지표가 또 악화돼가지고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좀 꺾인 게 아닌가, 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동시다발적인 하락 배경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과 함께 거의 3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알테오젠, HLB 그룹주들일 텐데요. 알테오젠과 HLB 그룹주들도 또 고점은 나왔다, 추세 꺾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다만 이제 알테오젠 먼저 보시면은 뭐 알테오젠도 뭐 쌍봉 약간 일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HLB는 다만 이제 5월에 일단 리보세난이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조금 조정도 좀 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5월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견조하지는 않을까. 하지만은 큰 기대감은 일단 좀 내려놔야 된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란불입니다. 접근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중국 방문 일정이 시작됩니다. 3일부터 9일까지 방중 일정이 있고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둬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팀장님. 네, 확실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처음 움직였다기보다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을 때는 앵커님 말씀대로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종목도 괜찮지만 해당 섹터들은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어떤 손절 잘 못하시는 매매 실력이 없으신 분들 한다면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이슈 포인트가 국내 기업들의 어떤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섹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저번 주에 이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방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났었어요. 하지만 주말간에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9일까지 방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뉴스가 어떤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 말고도 뭐 AI나 반도체까지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초점은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잡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전기차 관련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라는 어떻게 보면 대장급 종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중국의 공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CATL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 될 수 있지만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스타스를 둘 수 있는데 베스타스가 이제 미국의 원전으로 치면은 웨스팅하우스처럼 우리랑 대척점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의 CS 윈드나 이런 종목들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덜하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섹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 지자체만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민관이라고 하죠. 민간 기업과 기관이 합치고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기업까지도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번 주 목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추진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국내 수주를 주로 받는 기업이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국내 수주를 받는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도 1,000억 원이 안 되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분기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좀 국내 관련 있는 종목이 유니슨이나 SDN 이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어떤 둥글둥글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SK 오션플랜트랑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이 종목은 정말 유명한데 왜 손 팀장이 언급을 안 하지? 라고 하는 종목은 그 종목이 탑픽이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수혜주는 신재생에너지 이쪽을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미 한 차례 시장의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다시 방문해서 언급이 될지 여부 그리고 시세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면서 슬슬 분위기가 잡혀 나갈 텐데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 불안합니다. 현재 컨센서스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실적 시즌 앞뒤로 해서 2차전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1분기 실적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1분기에 인도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물론 트럼프가 미시건주에서 지금 유세를 하는데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당선하자마자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아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는 중국에서만 만들게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시간주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미시간이 내연기관차, 이런 그쪽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일단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음 달 1일, 5월 1일이죠. 잠정 실적을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1분기에는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가 전통적인 배터리 비수기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들이 지금 재고 조정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은 약 35% 이상 감소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할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2차 전지 쪽은 지금 1분기 쪽은 안 좋지만은 결국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는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면은 수요가 크게 급증할 수 있다. 그렇게는 지금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해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0%는 전기차가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만큼 성장성은 유효하나 1분기 실적은 불투명한 만큼 1분기 실적 확인 후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실적 확인하고 나서 2차전지 접근하자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2차전지 이제 바닥 나왔으니까 슬슬 접근하실까 이렇게 매수 타이밍 타진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실적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 알아볼 텐데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활약이 대단했죠. 신고가가 재차 나왔습니다. 자금에서 15%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인적 분할 검토라는 개별 재료가 작용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종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방산주들은 이동평균선의 훼손 없이 쭉쭉 잘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갈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른 갑론을박은 있는데요. 방산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확실하게 방위 산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의 일환이라 이제 산업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방위 산업의 가성비가 높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 이 납기 기한, 그다음에 이 납기 기한과 이 성능을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격을 갖고 있다. 이런 평을 갖고 있고요. 더 이상 이 방위 산업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면 되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출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 말고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성비 높은 방위산업 제품이 없을까라고 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간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글로벌 빅4까지도 가겠다 이런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오는 것 같고요.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방위산업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을 받는 국가의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이제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수은법이라 하고 있죠. 이 특이한 게 어떤 단일 공급 계약을 진행했을 때 해당 기업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대출을 해준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뭐 채권 발행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돈을 되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은법에서 15조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주포 한 대, 전투기 한 대가 몇 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공급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은법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25조로 개정이 됐고 차후에는 30조, 50조까지도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더더욱더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에 대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수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연간 매출액이 거의 200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약 2분기, 3분기째 반영이 되면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에 대한 퍼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초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는 거의 업종 대비 거의 2배가량 퍼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업종 대비 한 1.2배 수준까지 퍼가 낮아지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공급 계약이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은 둬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를 저 혼자 갖고 있거나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 뉴스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분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DB하이텍이나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물적 분할은 주요 주주 외 소액 주주들을 좀 낙동강 오리알로 만드는 건데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분들도 해당 분할되는 종목들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사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지수인 좀 부사업인 그런 종목들을 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방위산업 쪽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더더욱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어떤 LIG 넥스원 이쪽이 좀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 섹터 방산 섹터죠. 방산 섹터 알아봤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LX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DDI 업체인데 일단은 LX 세미콘이 굉장히 주가 하락이 심했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뭐 최고 전성기일 때는 뭐 20% 넘어가고 그랬는데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5%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3%대로 올라섰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기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IT기기 OLED 침투율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력인 DDI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일단 박스권 돌파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83,000원에서 84,0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7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최현주 전문가님 매수 전략을 따라가는 전략이 아닙니다. 기다렸다 사시는 전략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가 85,400원인데 조금 아래쪽에서 매수가 밴드 지정해 드렸어요. 83,000원에서 84,000원 사이 이렇게 접근 전략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여름 팀장님은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저는 CS 윈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지만 정말 CS 윈드를 제외하고는 저 업종 불화에 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CS 윈드는 정말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이 외국 기업들의 악영향을 받는다면 아쉽겠지만 오히려 좀 협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 합작법인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베스타스가 국내에 3,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했었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국내는 CS 윈드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해외까지도 베스타스랑 CS 윈드랑 협업을 하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시장의 탑을 노려보겠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김성건 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매출이 2배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이미 니즈를 표출했기 때문에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나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나 사우디에도 진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합작사 설립보다는 이제 베스타스가 5년치 수주를 주겠다고 밝혔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해당 현지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확실하게 실적 향상 기대감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포를 보다도 업종포가 122.08인데 12개월 선회포가 15.68이기 때문에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율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단기 차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21선과 61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56,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1차 목표가는 62,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 부분도 체크포인트에 있었는데요. 연결지어서 오늘 풍력주 CS 윈드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장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봤습니다.